대단히 반갑습니다. 행복의 정복 버트란트 러셀. 행복한 인간, 행복한 사람들의 가장 보편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한다. 열의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이 식탁을 대할 때의 행동을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르다. 식사 같은 것은 숫째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음식 맛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들은 지금까지 갖가지 맛 좋은 음식을 먹어왔다. 따라서 그들은 배가 고파 미칠 지경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는 것이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 그뿐인가 그들은 식사를 싸우기에 유행에 의하여 지탱되어 온 하나의 관습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식사는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겐 하찮은 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식사를 가지고 투정을 부릴 생각은 그들에겐 추호도 없다. 또 사람 가운데는 일종의 의무감에서 식사를 하는 병자도 있다.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영양을 섭취해야 한다는 지시를 의사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세상에는 식도락가도 있다. 그들은 큰 희망을 걸고 식탁을 대하기 마련인데 막상 먹어보니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맛있는 요리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또 한편으로는 대식가가 있다. 그들은 비상한 탐욕을 가지고 마음껏 음식을 섭취하고는 코를 골며 자버린다. 마지막으로 또 여기 한 가지 건강한 식욕을 가지고 식사에 임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기쁨을 가지고 식탁에 앉아 양껏 먹고 나서는 미련 없이 식탁을 떠나버린다. 인생이란 향연 앞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제공하는 가지각색의 향응에 대하여 이와 꽃 같은 태도를 취하게 된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란 마지막에 든 식사에 대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사람들이 식물, 음식에 대해 가지는 열의는 그들이 인생에 대해 가지는 열의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식사에 대해 열의를 갖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바이런적인 불행으로 번민하는 사람과 비슷하다. 의무감에서 식사를 하는 환자는 일종의 금육주의자와 비슷하고 대식가는 방탕자와 비슷하다. 미식가는 인생의 즐거움은 조금도 미적인 것이 아니라고 비난하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지나치게 따지는 까다로운 사람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기이한 현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대식가는 별개라 하겠지만 이 모든 타입은 건강한 식욕의 소지자를 경멸하고 자신이 보다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의 눈에는 제군들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또 인생이 온갖 흥미 깊은 것을 보여주며 놀랄만한 경험을 제공하는 까닭에 인생을 즐긴다는 것을 천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서 있는 환멸이 한 높은 세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단순한 인간이라고 경멸하고는 것이다. 나로서는 이와 같은 견해에 동감을 표시할 수가 없다. 내가 보기에는 환멸이란 일종의 질병인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서 있는 환멸이란 높은 세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단순한 인간이라고 경멸하는 것이다. 나로서는 이와 같은 견해에 동감을 표시할 수가 없다. 내가 보기에는 환멸이란 일종의 질병인 것이다. 하긴 어떤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환멸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래도 역시 이러한 환멸은 그것이 발생하는 족족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치료를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보다 고상한 지혜의 형식이라 간주할 성질의 것이 못된다. 가령 딸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를 상정해보라. 어떤 점에서 하지 않는 사람이 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가? 딸기가 좋다거나 아니면 좋지 않다고 말하는 어떤 추상적인 또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것이다.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것이 될 뿐이다. 하지만 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딸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쾌락을 하나 더 간직하고 있다.
그 점에서 그 사람의 인생은 그만큼 더 즐거운 것이며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다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그 사람은 그만큼 더 잘 적응하고 있다는 셈이다. 여리의 형식은 무수하다. 셜록 홈즈가 거리에 동댕이 쳐져 있는 모자를 주워 본다는 줄거리의 소설이 있다. 잠시 그 모자를 바라보고 나서는 이렇게 중얼거린다. 이 모자의 임자는 술 주정뱅이일 거야. 저런 사람이라면 아내로부터 사랑받기는 걸렀겠군. 이렇듯 우연한 일에 수도 있도록 풍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인생이란 결코 지루한 것이 아닌 것이다. 시골길을 산책하고 있을 때 흥미를 끄는 갖가지 사물들을 상상해보라. 어떤 사람은 하찮은 작은 새에게도 흥미를 느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밭에 자라고 있는 야채를, 또 어떤 사람은 그 고장의 지질에 대해서, 또 어떤 이는 농사일에 주의를 기울이기도 할 것이다. 만일 제군이 그중 어느 하나에 흥미를 느꼈다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한결 이 세상의 생활에 적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같은 생활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혀 그것을 지니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도 한결 이득을 보는 수가 많다. 이러한 사람들은 심지어 그것이 불쾌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선용할 것이다.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벼의 난파, 바람, 화재, 지진, 그리고 그 밖의 여러 가지 종류의 불유쾌한 경험을 맛보고 싶어한다. 가령 지진을 만났을 때 그들은 이렇게 중얼거릴 것이다. 지진이란 이런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그의 지식이 이 새로운 문제로 말미암아 또 하나 늘어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할 것이다. 행복이란 분명히 일부는 외적인 사정에 관계가 있고 일부는 자기 자신에 달려있다. 이 책에서는 자기 자신에 달려있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부분에 관한 행복해지기 위한 비결은 사실 단순한 것이라고 하는 견해에 도달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다소간의 종교적인 신주 없이는 행복이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불행해진 많은 사람은 자기들의 슬픔은 복잡하고도 고도의 지적인 원인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행복하건 불행하건 그러한 것들이 참된 원인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한 징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불행한 사람은 대체로 불행한 신조를 선택하며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신조를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각자의 행복이나 불행을 그 신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참된 원인이란 전혀 다른 데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행복해지는 데 있어서 극히 간단한 것으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즉 식물과 주거, 건강, 사랑, 사업의 성공, 동료들로부터의 존경 등이 그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버이다운 것이 또한 필수 조건이 된다. 이러한 것들이 결핍된 채로 행복해지는 사람은 극히 예외적인 사람밖에 없다.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한 노력에 하여 얻을 수 있는데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심리적인 고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만일 그것이 대단히 중증일 경우에는 정신병과 의사에게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라면 환자 자신이 치료할 수 있다. 처방이 거짓되지 아니한 한도 내에서. 외적인 사정이 결정적인 불행의 요인이 아닐 경우에는 행복을 성취시킬 수 있다. 정열과 관심을 내부에서가 아니라 외부로 돌리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외부의 세계에 적응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행복한 사람이란 객관적으로 사는 사람이다. 자유로운 사랑을 갖고 광범위한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와 같은 관심과 사랑을 통하여 그리고 또한 그 관심과 사랑이 이번에는 거꾸로 자기 자신을 다른 많은 사람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인간으로 만들므로써 자기의 행복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다.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행복의 유력한 원인이다. 그러나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자를 붙여 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계산에 넣은 사랑을 주려고 하는 것은 틀린 일이다. 왜냐하면 계산된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며 또 그 사랑을 받는 사람도 참된 사랑이라고는 생각지 아니한다.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훌륭한 인생이라고 하는
전문적 도덕가들은 자기 부정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중점을 두고 있었다. 더욱이 자기 부정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은 그릇된 것이었다. 의식적인 자기 부정은 오히려 사람을 자기 몰입적으로 만들며 이전의 자기가 희생했던 일을 새삼스럽게 상기시키는 것이다. 그 결과 자기 부정은 그 직접적인 목적인 극히 그 자체에 대해 실패하는 일이 가끔 있으며 반드시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부터 빗나가 버린다. 필요한 것은 자기 부정 그 자체가 아니다. 자기 자신의 덕의 추구에 전념하고 있는 사람이 의식적인 자기 부정의 방법으로 가까스로 해 나갈 수 있는 그것과 같은 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외계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이 책을 한 개의 히드니스트 쾌락주의자로서 결국 행복을 선으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써왔으나 히드니스트의 입장에서 권장하는 행위는 전체로서는 보통 도덕가가 권장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도덕가는 대체로 정신상태보다도 행위 쪽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하나의 행위가 그 행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때의 정신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예컨대 만일 지금 물에 빠진 어린애를 보고 구제해주고 싶다는 직접적인 충동의 결과로서 어린애를 건졌다면 도덕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다. 그러나 이에 반해 구제를 바라고 있는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덕이다. 나는 도덕적 인간이 되고 싶다 때문에 이 아이를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중얼거렸다면 그러한 것을 중얼거리기 전보다도 말한 뒤에 편이 보다 나쁜 인간이 될 것이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의다. 이와 똑같은 일이 이처럼 분명하지 않은 다른 많은 경우에서도 엿볼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권장해온 인생의 태도와 전통적인 도덕가들이 권장하고 있는 인생 태도 사이에는 위에서 진술한 것 외에도 조금 미묘한 데가 있지만 또 하나의 상이점이 있다. 예컨대 전통적인 도덕가들은 사랑이란 비이기적이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 즉 사랑이란 정도 이상의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성취시킴으로써 그 사람 자신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만 한다. 만일 어떤 남자가 어떤 부인에 대하여 그가 열렬히 그녀의 행복을 바라고 있다는 이유로서 결혼을 할 것을 요구하고 그와 동시에 그녀가 그에게 이상적인 자기 희생의 기회를 안겨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녀가 그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할런지 의심스럽다. 확실히 우리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기원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들 자신의 행복과 대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사실 자기 자신과 자기 이외의 세계와의 대립은 우리들 이외의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 참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에 쓰러져 버린다. 이와 같은 관심을 통하여 사람은 생명의 흐름의 일부인 자기 자신을 느끼게끔 된다. 당구공과 같이 하나하나가 단단하게 개별적인 존재이어서는 안 된다. 당구공과 같은 존재라면 충돌 이외에는 자기와 같은 다른 존재와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모든 불행이란 그 어떤 분열적 통합의 결핍에 의한 것이다. 의식하고 있는 마음과 의식하지 않는 마음 사이의 협동의 결핍에 의하여 자기 내부의 분열이 생기게 된다. 자기와 사이에 있어서 객관적인 흥미와 애정의 힘으로써 결합되지 않으면 양자 사이의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행복한 사람이란 이와 같은 통합의 실패가 조금도 없는 사람을 말한다. 그 퍼스널리티 그 자체가 분열되는 일이 없고 또 이 세계와 대립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와 같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우주의 시민으로 느끼며 우주가 보여주는 경관을 자유롭게 즐기며 우주가 안겨다주는 기쁨을 자유로이 향수한다. 자기 뒤에 오는 자성과 자기 자신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에 관한 일을 생각해도 괴로워하는 일이 없다. 생명의 흐름과 그와 같이 깊은 본능적인 결합에 있었으만이 최대의 환희가 발견되는 것이다.